하루아침에 평범한 회사원이 억만장자가 되고, 또 어떤 이는 평생 모은 재산을 단 몇 시간 만에 잃어버립니다. 매일 전 세계에서 수천억 원이 움직이는 시장. 누군가의 클릭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이 세계에서는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현실을 지배하고 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2009년 단 한 명의 익명 개발자가 세상에 던진 하나의 실험. 그 실험은 지금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근본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막을 수도 은행이 통제할 수도 없는 돈. 누군가는 미래의 혁명이라 부르고 또 다른 누군가는 거대한 사기라 부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진실을 파헤칩니다. 암호화폐 과연 인류의 자유인가 아니면 새로운 착각인가? 크립토커런시라는 영어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암호화폐를 뜻하는 말인데 크립토라는 접두어가 고대 그리스어에서 왔습니다. 감춰진 혹은 비밀스러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특수한 암호 기술로 보호받는 화폐라는 뜻이죠. 여기서 핵심은 이 돈이 완전히 디지털로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금빛 비트코인 이미지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런 물리적 형태가 아예 없습니다. 오직 컴퓨터 네트워크 안의 데이터로만 존재해요. 스마트폰 뱅킹 앱의 잔고와 뭐가 다른지 궁금하실 텐데요. 둘 다 디지털이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은행 계좌의 돈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라는 거대 기관들이 관리하고 통제합니다. 해외 송금을 하려면 반드시 은행이나 송금업체를 경유해야 하고 이들이 모든 거래를 감시하고 기록하죠. 반면 암호화폐는 이런 중개자 없이 사람과 사람이 직접 거래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것이 바로 탈중앙화라는 핵심 개념입니다. 왜 이런 시스템이 필요했을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 대재앙을 되돌아봐야 답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대 투자 은행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복잡한 파생 상품으로 전 세계 경제를 나락으로 몰아넣었어요. 수백만 명이 직장과 집을 잃었지만 정작 문제를 일으킨 은행들은 정부의 구제 금융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완전히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어요. 바로 어떤 정부나 기관도 통제할 수 없는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는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일본식 이름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일본인인지 한 명인지 여러 명의 그룹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이 익명의 천재가 만든 시스템이 전통 금융 질서에 던진 충격적인 도전장이었다는 사실이죠. 처음 설계 의도를 보면 암호화폐는 분명히 화폐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커피를 사고 물건을 주문하고 친구에게 돈을 보내는 일상적인 거래에 쓰려는 목적이었어요. 실제로 엘살바도르는 2021년에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했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에서는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암호화폐는 투자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극심한 가격 변동 때문이에요.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에 21%씩 오르내리는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화폐로 쓰기 어렵죠. 아침에 커피 한 잔을 0.001 비트코인으로 샀는데 저녁에는 같은 커피가 0.008 비트코인일 수도 있고 0.0016 비트코인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일반인들은 여전히 달러나 원화와 같은 전통 화폐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 변동성이야말로 암호화폐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이기도 해요. 2010년에 1달러 정도였던 비트코인이 2021년에는 7만 1,0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만약 그때 1,000달러를 투자했다면 7,100만 달러, 한화로 약 930억 원이 됐을 겁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는 수천 개의 서로 다른 코인들이 존재해요. 이더리움처럼 스마트 계약이라는 혁신적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있고 리플처럼 은행 간 국제 송금에 특화된 것도 있습니다. 테더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연동되어 가격 안정을 추구하죠. 그렇다면 이 모든 암호화폐들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핵심은 블록체인이라는 혁신적 기술에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마을 전체가 공유하는 거대한 장부를 상상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두꺼운 장부에 모든 거래를 기록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철수가 영희에게 10,000원을 빌렸다. 민수가 진수에게 5,000원을 갚았다. 이런 식으로요. 문제는 그 장부를 관리하는 사람이 한 명뿐이라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기록을 조작할 수도 있으니까요. 블록체인은 이 문제를 아주 영리한 방법으로 해결했어요. 마을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장부 사본을 가지고 있게 한 것이죠. 누군가 자신의 장부를 몰래 고치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의 장부와 내용이 다르면 바로 들통나니까요. 블록체인에서 블록과 체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도 흥미롭습니다. 장부의 각 페이지를 블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마치 사슬처럼 블록들이 차례대로 연결되는 것이죠.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단계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친구에게 비트코인을 보내기로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먼저 당신이 거래 정보를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이 거래 정보가 전 세계에 분산된 수만 대의 컴퓨터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전송됩니다. 이 컴퓨터들은 당신의 거래가 정말 유효한지 꼼꼼히 검증하기 시작해요. 당신이 정말로 보내려는 만큼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다른 곳에 사용한 돈을 또 사용하려는 건 아닌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죠. 검증이 완료되면 당신의 거래는 같은 시간에 일어난 다른 거래들과 함께 하나의 블록으로 묶입니다. 이 새로운 블록이 기존 블록체인의 끝에 추가되고 나면 거래가 완전히 완료되죠. 전체 과정이 은행이나 결제 회사를 전혀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혁신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겨요. 누가 이런 복잡한 검증 작업을 하는 걸까요? 바로 채굴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채굴이라는 단어 때문에 땅을 파서 뭔가를 캐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암호화폐 채굴은 완전히 다릅니다. 채굴자들은 엄청나게 강력한 컴퓨터들을 사용해서 매우 복잡한 수학 퍼즐을 풀어요. 이 퍼즐을 푸는 과정이 바로 거래를 검증하고 새로운 블록을 만드는 과정인 것이죠. 새로운 거래들이 모이면 채굴자들은 이 거래들을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기 위해 서로 경쟁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대략 10분마다 하나의 새로운 블록이 생성되고 현재는 블록 하나당 6.25개의 비트코인이 보상으로 주어져요. 이렇게 채굴자들은 네트워크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코인을 얻는 것이죠. 마치 금광에서 금을 캐듯이 새로운 디지털 코인을 얻는다고 해서 채굴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다만 모든 암호화폐가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이더리움은 처음에는 작업 증명 방식을 사용했지만 2022년부터 지분 증명이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분 증명은 컴퓨터의 계산 능력 대신 얼마나 많은 코인을 보유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검증자를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암호화폐는 과연 좋은 투자 수단일까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질문에는 명확한 정답이 없습니다. 개인의 상황과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암호화폐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011년에 비트코인을 개당 1달러에 산 사람이 2021년에 6만 9달러에 팔았다면 6만 9천 배의 수익을 낸 겁니다. 100만 원 투자로 690억 원을 벌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2010년에 일어난 유명한 비트코인 피자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프로그래머 라슬로 하니에크가 피자 2판을 사는 대가로 1만 개의 비트코인을 지불했어요. 그때만 해도 하나만 비트코인의 가치가 42달러 정도였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그 하나만 비트코인의 가치가 6억 9천만 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전의 한 면일 뿐이에요. 다른 면을 보면 암호화폐로 인해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은 정말로 극심하니까요. 하루에 32%씩 오르거나 떨어지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에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인 7만 1,000달러를 기록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10만 달러도 금방이다라며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습니다. 불과 1년 뒤인 2022년 11월
비트코인 가격은 16,000러까지 떨어졌어요. 최고점 대비 78% 하락한 것이죠. 최고가에 1억 원을 투자한 사람은 2,200만 원만 남게 된 겁니다. 놀랍게도 2024년에 다시 7만 5천 달러를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정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죠. 도지코인의 경우는 더욱 극적입니다. 2021년 초만 해도 개당 0.05달러 정도였는데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에서 언급하고 각종 방송에 출연하면서 언급하자 0.76달러까지 치솟았어요. 무려 152배나 상승한 것이죠. 그 이후 다시 급락해서 2022년에는 0.05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암호화폐는 이렇게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걸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명확한 가치 평가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기업의 매출, 순이익, 자산, 부채 같은 재무 지표들을 통해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을 추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는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심리와 뉴스, 심지어는 유명인의 한마디에도 시장이 크게 요동치게 되죠.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는 고래라고 불리는 대형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양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서 한 번에 대량으로 매수하거나 매도하면 시장 전체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치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고래들의 움직임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 조작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요. 전통적인 주식시장에 비해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가 상당히 느슨하기 때문에 펌프앤덤프 같은 조작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정 코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다음 고점에서 대량으로 팔아치우는 방식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뒤늦게 들어온 일반 투자자들이 떠안게 됩니다. 암호화폐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자주 등장하는 핵심 용어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먼저 알트코인이라는 개념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트코인은 얼터너티브 코인의 줄임말로 비트코인이 아닌 모든 암호화폐를 통칭하는 용어예요. 지갑이라는 개념도 매우 중요합니다. 암호화폐 지갑은 일반적인 지갑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일반 지갑에는 실제 현금이나 카드가 들어가지만 암호화폐 지갑에는 암호화폐 자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위에만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갑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바로 열쇠입니다. 블록체인 상에 당신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열쇠 말이에요. 구체적으로는 공개키와 개인키라는 두 가지 열쇠를 보관합니다. 공개키는 은행 계좌번호와 비슷한 개념으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암호화폐를 보낼 때 사용하는 주소예요. 반면 개인키는 비밀번호와 같은 것으로 이것이 있어야 그 암호화폐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키는 절대로 남에게 알려주면 안 됩니다. 누군가 당신의 개인키를 알게 되면 당신의 모든 암호화폐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스테이블 코인도 꼭 알아둬야 할 개념입니다. 일반 암호화폐들은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서 실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미국 달러 같은 안정적인 자산의 가치에 연동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테더인데 한 테더는 항상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포크라는 개념도 흥미롭습니다. 포크는 길이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의 암호화폐가 두 개로 나뉘는 현상을 말해요.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기술적 방향이나 철학적 관점에 대한 의견이 갈릴 때 발생하죠. 가장 유명한 사례가 2017년의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분할입니다. 이제 암호화폐의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큰 장점은 탈중앙화예요. 정부나 은행 같은 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독재 국가에서 정부가 은행 계좌를 동결시켜도 암호화폐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접근성입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신분증, 주소 증명서, 각종 서류와 함께 복잡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죠. 암호화폐는 인터넷 연결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몇 분 안에 지갑을 만들고 거래를 시작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장점은 국경을 넘나드는 송금이 빠르고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기존 은행 시스템으로 해외 송금을 하면 며칠씩 걸리고 송금액의 상당한 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해요. 암호화폐는 몇 분에서 몇 시간 안에
전 세계 어디로든 보낼 수 있고 수수료도 훨씬 저렴합니다. 네 번째 장점은 투명성이에요. 블록체인의 모든 거래 내역이 공개적으로 기록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래 당사자의 실제 신원은 알 수 없지만 거래 자체는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 장점은 당연히 높은 수익 가능성이겠죠.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단점은 극심한 변동성이에요. 하루에 52%씩 오르거나 떨어지는 것이 일상적인 일입니다. 이런 변동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제대로 잠을 못 자기도 해요. 두 번째 단점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암호화폐의 익명성 때문에 마약 거래, 무기 밀매, 랜서웨어 공격, 자금 세탁 등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크웹에서는 대부분의 불법 거래가 암호화폐로 이루어지죠. 세 번째 단점은 규제의 불확실성입니다.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어떻게 다룰지 아직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중국은 암호화폐를 완전히 금지했고 엘살바도르는 법정 화폐로 채택했습니다. 갑자기 규제가 강화되면 가격이 폭락할 수 있어서 투자자들에게는 큰 리스크예요. 네 번째 단점은 각종 사기가 횡행한다는 것입니다. 규제가 약하고 익명성이 높아서 사기꾼들이 활개치고 있어요. 가짜 거래소, 폰지 사기, 러그풀, 피싱 사기 등 온갖 종류의 사기가 판을 치죠. 다섯 번째 단점은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은행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잘못 송금하면 은행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암호화폐는 한 번 보내면 끝이에요. 잘못된 주소로 보냈거나 사기를 당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단점은 환경 문제예요. 비트코인 채굴이 엄청난 양의 전기를 소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1년간 소비하는 전기량이 아르헨티나 전체보다 많다고 해요. 일곱 번째 단점은 기술적 복잡성입니다. 일반인이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워야 해요. 지갑 생성, 개인키 관리, 거래소 이용, 보안 유지 등등 실수 한 번에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으니 부담이 크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암호화폐는 분명히 양날의 검입니다.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큰 위험도 따라와요. 그렇다면 암호화폐를 대하는 건전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투자하세요. 생활비나 비상금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둘째, 공포와 탐욕에 휩쓸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뛰어드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에요. 셋째, 철저히 공부하세요. 투자하려는 암호화폐가 어떤 기술을 쓰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지 알아야 합니다. 넷째, 분산 투자하세요. 한 가지 코인에만 올인하지 말고 여러 코인에 나누어 투자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다섯째, 장기적 관점을 가지세요. 단기 트레이딩은 전문가도 어려워합니다. 여섯째,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쓰세요. 개인 키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2단계 인증을 설정해야 해요. 일곱째, 세금을 잊지 마세요. 많은 나라에서 암호화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니까요. 마지막으로 감정적으로 거래하지 마세요.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호화폐 투자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FOMO 때문이에요. Fear of Missing Out, 즉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심리죠. 다른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것을 보면 자신도 빨리 뛰어들어야 한다는 조급함이 생깁니다. 이런 심리 상태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요.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을 때 뛰어들어서 고점에 물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다른 흔한 실수는 손절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투자한 코인의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언젠가는 다시 오를 거라는 희망으로 버티다가 더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 투자자들은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손절 라인을 정해놓습니다. 예를 들어 15% 이상 손실이 나면 무조건 판다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거래는 특히 조심해야 해요. 레버리지는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것인데 수익이 날 때는 배로 불어나지만 손실이 날 때도 배로 불어납니다. 암호화폐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에 레버리지까지 사용하면 순식간에 전 재산을 잃을 수 있어요. 실제로 2021년 5월 비트코인이 급락했을 때 하루 만에 100억 달러 이상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됐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빚만 남기고 시장에서 퇴출당한 것이죠. 사기를 구별하는 방법도 알아둬야 합니다.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는 일단 의심해봐야 해요.
한 달에 20% 수익 보장 같은 말은 사기 확률이 높습니다. 세상에 확실한 고수익은 없으니까요. 유명인의 이름을 도용하는 사기도 많아요. 일론 머스크가 추천하는 코인 같은 광고를 보면 10중 8구 사기입니다. 백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백서는 그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기술적 세부 사항과 목표를 설명한 문서예요. 백서가 아예 없거나 내용이 너무 모호하다면 위험 신호죠. 개발팀의 신원도 확인해야 합니다. 익명의 개발팀이 만든 프로젝트는 러그풀의 위험이 있어요. 러그풀이란 개발자들이 투자자들의 돈을 모은 뒤 갑자기 프로젝트를 폐쇄하고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사기 수법입니다. 2021년에만 러그풀로 인한 피해액이 28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거래소 선택도 신중해야 합니다. 큰 거래소일수록 안전한 편이에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같은 대형 거래소는 오랜 기간 운영되면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반면 생소한 이름의 작은 거래소는 해킹 위험이 크고 운영자가 돈을 들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2014년 당시 세계 최대 거래소였던 마운트 곡스가 해킹을 당해 85만 개의 비트코인이 사라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치로 4억 5천만 달러,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6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죠. 보안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은 2단계 인증입니다. 비밀번호만으로는 부족하고 휴대폰 인증이나 인증 앱을 추가로 설정해야 해요. 비밀번호는 복잡하게 만들고 다른 사이트와 절대 같은 비밀번호를 쓰지 마세요. 피싱 메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를 사칭한 이메일이 자주 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어 개인키나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유도하죠. 공식 사이트에 정확한 주소를 북마크해두고 항상 그 북마크를 통해 접속하는 것이 안전해요. 큰 금액을 보관할 때는 하드웨어 지갑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드웨어 지갑은 USB처럼 생긴 물리적 장치인데 개인 키를 오프라인에 보관하니까 해킹이 거의 불가능해요. 대표적인 제품으로 레저나 트레저가 있습니다. 가격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인데 큰 금액을 보관한다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백업도 중요합니다. 지갑을 만들 때 복구 문구라는 걸 받게 되는데 이게 12개나 24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복구 문구만 있으면 기기를 잃어버려도 자산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복구 문구는 종이에 적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절대 디지털로 저장하거나 사진을 찍어두지 마세요. 해킹당할 위험이 있으니까요. 세금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한국의 경우 2025년부터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50만 원까지는 공제되고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죠. 미국은 더 복잡해요. 암호화폐를 1년 미만 보유했다가 팔면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1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 자본 이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거래 기록을 꼼꼼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해요. 세무당국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하니까요. 암호화폐 세금 계산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들도 있습니다. 코인 트래커나 크립토텍스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래소 계정을 연동해서 자동으로 세금을 계산해주죠. 이제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암호화폐가 과연 미래의 주류 화폐가 될 수 있을까요? 의견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낙관론자들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비효율적이고 불공평하기 때문에 결국 암호화폐로 대체될 것이라고 주장해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은행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암호화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암호화폐를 통한 송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케냐에서는 비트코인이 은행 계좌 없이도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암호화폐의 본질적인 한계를 지적합니다. 극심한 가격 변동성 때문에 실용적인 화폐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거래 속도도 문제예요. 비트코인은 초당 약 7건의 거래만 처리할 수 있는데 비자 카드는 초당 수만 건을 처리합니다. 이런 속도로는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을 대체하기 어렵죠. 에너지 소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소비하는 전기량이 작은 나라 하나의 전기 사용량과 맞먹는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규제도 큰 변수입니다.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많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려 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국처럼 아예 금지하는 나라도 있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도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이 자체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어요.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운영 중이고, 유럽 중앙은행도 디지털 유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CBDC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비트코인 같은 민간 암호화폐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어요. NFT와 메타버스도 암호화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기술이에요. 2021년에는 NFT 열풍이 불면서 디지털 아트 작품이 수십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비플이라는 아티스트의 NFT 작품이 785억 원에 팔린 사건이 유명하죠.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암호화폐가 핵심 화폐로 사용됩니다. 디센트럴랜드나 샌드박스 같은 가상세계에서 사람들은 암호화폐로 가상 부동산을 사고 아이템을 거래해요. 메타버스가 확대되면 암호화폐의 사용처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디파이는 은행이나 증권사 없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출, 예금, 투자, 보험 등 전통 금융이 제공하는 거의 모든 서비스를 디파이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요. 이자율이 은행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디파이에 자금을 넣고 있습니다. 물론 디파이도 위험이 있어요. 스마트 계약의 버그로 인해 수천억 원이 해킹당한 사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로닌 네트워크가 해킹당해 6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가 도난당했어요. 디파이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그 플랫폼이 감사를 받았는지, 얼마나 오래 운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테이킹도 알아둘 만한 개념입니다. 스테이킹은 암호화폐를 일정 기간 동안 묶어두고 네트워크 검증에 참여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는 것이에요. 은행 예금처럼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연 4~5센 정도의 스테이킹 수익을 제공해요. 다만 스테이킹 기간 동안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의 유명인들도 알아두면 좋아요.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의 창시자로 20대에 이 혁신적인 플랫폼을 만들어냈습니다. 찰스 호스킨스는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였다가 나와서 카르다노를 만들었어요. 창펑 자오는 바이낸스의 창업자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발언이나 행보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죠. 그가 트위터에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에 대해 한마디만 해도 가격이 10% 이상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이 돈을 전부 잃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가? 나는 가격이 50% 이상 떨어져도 견딜 수 있는가? 나는 왜 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려는가? 단지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인가? 이 암호화폐가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가? 경쟁 프로젝트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가? 개발팀은 신뢰할 만한가? 이런 질문들에 명확한 답을 할 수 없다면 아직 투자할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더 공부하고 더 알아본 후에 결정하세요. 암호화폐는 분명히 혁신적인 기술이고 미래 금융 시스템을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뿐만 아니라 공급망 관리, 의료 기록, 부동산 등기, 투표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몇몇 대기업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어요. 월마트는 식품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데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고, IBM은 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기관들도 암호화폐를 무시할 수 없게 됐어요. JP 모건은 자체 암호화폐를 만들었고, 페이팔은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어 일반 증권 계좌로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제도권 진입은 암호화폐의 정당성을 높이는 동시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원래의 탈중앙화 정신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결국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는 각자의 철학과 삶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술 혁신의 상징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투기일 뿐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 시장은 단 한순간도 쉬운 적이 없었다는 것. 이곳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원칙을 지킨 사람입니다. 암호화폐는 한 방에 인생을 바꿔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저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기술일 뿐이죠. 당신이 그 기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결국 결과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광기는 언제나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광기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이 세계에서 진짜 승리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